위원장은 더 이상 미국을 쫓아다니며 이익을 구할 필요가 없다 느끼고 있을 것이라며 미국이나 한국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혜택을 보다 적은 조건에 러시아로부터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최근 일부 지역에서 119 안전신고센터를 통한 허위, 협박성 신고가 잇따르자 소방청이 신고자 본인 확인 절차를 추가했습니다. 온라인 119 안전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때는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119 안전신고센터는 전화나 모바일을 통한 신고가 어려운 상황이거나 청각, 언어 장애인들이 119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구축된 시스템입니다. 프로축구 전북 해운대가 4년 만에 K리그1 챔피언으로 복귀하며 통산 10번째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전북은 오늘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마지막 라운드 홈 경기에서 수원FC에 2대0으로 이겼습니다. 피카소의 그림이 전시를 위해 운송되다 행방이 묘연해져 스페인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스페인 그라나다의 한 문화센터는 지난 3일 전시 물품들을 트럭으로 배달받았고 사흘 뒤 전시품을 배치하다 피카소의 1919년작 기타가 있는 정물화가 없어진 사실을 알아차렸다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오후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이 차차 맑아지겠고 강원 영동과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강원 영동에 내린 비는 내일 오전까지, 제주도는 늦은 오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3도 등 오늘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KBS 1라디오 7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김진현이었습니다. KBS 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1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10월 18일 토요일 2부 주요 내용입니다. 나날이 발전하는 AI 기술은 우리 사회 곳곳에 엄청난 변화를 몰고 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AI 시대 인간의 창의성이 가장 빛나는 예술 분야는 어떻게 변해갈까요? 과연 AI 철학자도 탄생을 할까요? 오늘 만나고 싶었습니다에서 AI가 가져온 예술과 문화의 변화와 미래를 살펴보겠습니다. 또 가자 지구에 이어 우크라이나에도 평화가 찾아올 수 있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번 중재에 나섰는데요. 서정식의 세계는 지금에서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고속도로 상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 황서희 캐스터. 네, 오늘 가을 분위기 만끽하러 근거리로 나들이 가신 분들이 많으신 듯합니다. 100번 수도권 제일순환선 전체적으로 힘겨운데요. 경기 서쪽은 양방향 송내 부근에서 10km씩 밀리고 경기 북부 일산 방향은 불암산 터널부터 사패산 터널까지 8km 구간 속도가 떨어집니다. 경기 동쪽으로 가신다면 일산에서 구리 방향 판교 분기점부터 성남 요금소까지 6km 불편합니다. 강원권에서 돌아오는 길은 경기권 안에서만 막힙니다. 50번 영동선 인천 쪽 용인 지역에서 짧게 주춤한 뒤 동수원부터 북수원까지 7km 답답하고요. 60번 서울 양양선 서울 쪽은 미사와 강일 사이 2km 짧은 정체만 감안하시면 되겠습니다. 충청권에서 올라오는 길이죠. 15번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경기권에서만 속도를 줄이는데 서평택 분기점에서 화성휴게소 사이 8km 구간 먼저 막혔다가 이후 매송휴게소와 광명역에서 각각 6, 7km씩 차 간격을 좁힙니다. 그래도 1번 경부선 서울 쪽은 여전히 충청권을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옥산 분기점부터 목천까지 10km 더디다가 경기권 진입 후에는 비교적 수월해지며 안성과 오산에서 2, 3km씩 브레이크를 밟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 황서희였습니다. 챗 GPT로 대표되는 생성형 AI는 불과 2년 만에 우리 사회를 놀랍게 변화시키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은 AI와 대화를 하며 지식을 얻고 오랜 시간 공들여 완성할 기술을 손쉽게 얻고 또 삶의 위로까지 받고 있습니다. 많은 과학자들은 머지않은 미래에 인간보다 똑똑하고 인간처럼 자율적인 AI가 탄생할 거라고 입을 모으는데요. 만나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나날이 발전하는 AI 시대,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특히 가장 창의적이라는 예술은 어떻게 존재할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국내 최고 리더 15인에게 AI 시대를 물은 책 사이인간의 저자 안무가인 김혜연 연희스트 대표를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먼저 본인 소개부터 해주세요. 네, 네. 이미 소개를 너무 잘 해주신 것 같은데요. 저는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작업하는 안무가이자 예술 컨텐츠 기획사 연희스트 대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자리에 사이인간 공동 저자로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일단은 시작부터 좀 어렵습니다. AI를 기반으로 작업하는 안무가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안무 이제 순수 예술 영역 안에 무용이고요. 네. 무용 안에 이제 컨템포러리 댄스, 뭐 한국 무용, 발레 등등이 있는데 네네. 최근 2021년도부터 좀 AI를 기반으로 한 안무를 중심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AI 기반 안무라는 건 어떻게 하는 건가요? AI를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을 해서 예. 작업 안에 끌고 들어오는데요. 형태적으로 뭐 도구로서의 활용도 있고 예. 아니면 개념이나 소재로 끌고 들어올 수도 있고요. 그 방식은 사실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다각도로 접목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듣도록 하고요. 소개 중에 사이인간의 공동 저자라고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최근 뇌과학자인 카이스트의 김대식 교수님과 함께 사이인간이라는 책을 이제 내신 건데, 일단은 뇌과학자와 예술가의 협업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어떻게 안무가와 이 뇌과학자가 만나게 되었을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AI와 관련된 책을 내실 수 있게 되셨을까요? 실제로 이제 단순히 AI를 하기 위해서 뇌과학자인 김대식 교수님과 함께 작업을 시작했던 것은 아니고요. 네. 기존에 이제 예술 그리고 사업 그리고 지식이라고 하는 세 가지 카테고리 안에서 교수님 및 다른 교수님들 또는 예술가 분들과 함께 교류하는 커뮤니티가 있었어요. 네. 이제 거기서 이제 시대적으로 지금 우리가 어떤 것에 주목을 하고 또 어떤 질문을 던져야 될까라는 이야기들이 보통의 우리의 화두였는데요. 그 와중에 이제 김대식 교수님께서 워낙 누구보다도 빠르게 시대를 읽고 또 네. 질문을 하시는 분이셔서 AI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주목을 하는 이야기가 되어야겠다라고 화두를 던져주셨어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조금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2021년도부터 저희가 함께 뭐 AI 로봇이라든지 또 미디어 아트, 음악 그리고 예술 책 출간까지 지속적으로 작업을 시도해 왔고 이번 이 책은 제일 최근의 작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부제가 AI 시대 문명과 문명 사이에 놓인 새로운 미래인데요. 제목인 사이인간은 어떤 의미인가요? 네, 네. 책에도 담겨 있긴 한데요. 사이인간은 아마 지금까지 호모사피엔스가 이룩했던 세상 그리고 네. 앞으로 AI가 만들어낼 미지의 세상 사이에 있는 지금의 우리를 말하고 있는 단어이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저희가 호모 메디우스라고 그 사이인간 개념을 조금 붙여보았습니다. 네. 네. 그러면 AI 시대로 넘어가기 전 어떤 문명에 네. 살고 있는 우리라는 네. 말씀인 거죠? 네, 맞습니다. 자, 이 책 뒤에 보면 또 어쩌면 우리는 지구 주인으로 살아가는 인류의 마지막 세대가 될 수 있다라는 좀 무서울 수도 있는 문구가 적혀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이 챗 GPT가 나온 지 2년 만에 우리 사회에 많은 변화가 오고 있는데 과연 인간을 뛰어넘는 AI가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언제쯤 어떤 모습일지 어떻게 예측을 하시던가요? 네, 사실은 2년 전만 해도 그 챗GPT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활성화가 됐었고 네. 화두가 되었을 당시만 해도 이 AI 기술은 아마 초등학생보다도 더 낮은 현저한 지능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근데 불과 2년 만에 사실은 거의 성인 지능까지의 속도로 따라왔다고 볼 수 있고 네. 사실 제가 생각할 때 인간을 넘어서는 AI라는 것보다는 이 시기에 우리가 어떤 인간으로 남을 수 있는가라는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의 인간의 시대가 아니라 다른 새로운 뭐 자연, 사물, 곤충을 넘어서서 이제는 기계와도 공생하고 공존해야 되는 시대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좀 가장 재미있게 이야기를 나눠주셨던 분이 저희 책 제일 첫 번째 파트에 차지하고 있는 네. 우리 진화생물학자 최재총 교수님의 인터뷰가 굉장히 영감을 주기도 했었는데요. 이 기계를 바라보는 우리들의 시각이 어쩌면 너무 인간주의적 관점의 시각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네. 기계는 우리를 위협하거나 또 다른 생물이 아니라 우리랑 함께 걸어가야 될 새로운 존재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공존을 해야 되는 관계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그 부분에 조금 많이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이 자리에 방금 말씀하셨던 최재천 교수님, 또 베스트셀러 작가이신 송기령님, 또 장강명 소설가님, 또 유현준 건축가님 모두를 좀 다 모시고 싶었는데 네, 다 모실 수는 없고 이 15분을 만난 우리 대표님이 이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15분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김혜연 대표님을 통해서 이제 들을 수가 있는 아주 값진 시간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제가 15명의 전문가를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선정을 했고 또 어떤 분들을 인터뷰하신 건가요? 그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거대한 변화 앞에서 이 시대를 어떻게 바라보고 준비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본인의 고유한 어떤 영역 안에서 자신만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위주로 섭외를 했습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분야에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리더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분들을 모시게 되었고요. 특정 영역이 아니라 문화, 또 연극, 건축, 사업, 그리고 지식, 철학 등등 다양한 분야들을 통해서 같은 이 시대 안에서 각자의 분야 안에서 어떤 인사이트를 나누고 있고 고민을 하고 있는지를 담기 위해서 네. 여러 분들을 섭외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 15분들을 김혜연 대표님과 아까 말씀하셨던 김대식 교수님이 같이 인터뷰를 하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같이 인터뷰를 하게 되고 그 자리에는 이제 세 분이 함께 하게 되죠. 네. 사실 지금 언급한 분들은 각자만으로도 책 한 권씩을 다 내시는 분들인데 뭐 이미 여러 권의 책들을 내신 분들인데 어떻게 섭외가 됐는지가 궁금해요. 뭐 섭외의 방식보다는 관계였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김대식 교수님께서 워낙 그 밀도 있는 관계들을 많이 맺고 계셨었고 네. 그 사이에 또 예술 분야에 있어서는 또 제가 또 관계되어 있는 예술가 분들 그리고 때로는 이제 관계성이 없을지라도 꼭 한번 이 시대에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는지 특히 AI를 접목하고 있지 않을지라도 한번 고민을 같이 나눠보고 싶은 분들로 제안을 드리고 섭외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책을 제가 받아보고 좀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책장이 굉장히 두꺼워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 한 장 한 장이 종이가 두꺼워서 제가 넘길 때마다 혹시 두세 장이 같이 넘어가나? 이렇게 항상 쪽을 확인할 정도로 왜 굳이 이렇게 두꺼운 이 종이를 쓰셨나요? 이거 좀 엉뚱한 질문인가요? 네, 이 네. 질문은 사실상 많은 독자들에게도 받기도 합니다. 그죠? 실제로 네. 책의 어떤 두께가 사실 이 한 장의 그램 수 때문에 많이 차지하는 것 같다. 그게 또 책 때로는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요. 네, 근데 책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서 또 나름 컬러가 아닌 흑백을 사용하기도 했고요. 여러 부분들을 고려해서 고르기도 한 건데 네. 사실상 이 그램 수가 늘어난 거에 대해서는 네. 저희 공동 저자인 김대식 교수님의 역할이 좀 컸습니다. 왜요? 뭐라고 하시던가요? 교수님께서는 이 뇌과학적으로 네. 사람들이 손에 쥐었을 때 그 질량, 무게감이 굉장히 영향을 미친다라고 오. 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명암의 두께도 교수님 네. 엄청 두꺼운 명암을 사용하세요. 네. 그게 그 손에 쥐었을 때 두께감이 네. 상대의 신뢰감을 또 상승시키는 효과를 준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네. 근데 받았을 때 명함 지갑에 들어가면 자리 차지해서 잘 안 좋아하고 죄송합니다. 네, 뭐 네, 사람마다 다른 걸로. 네네네. 자, 여러분 책이 이렇게 두꺼워 보이지만 약 260쪽에 그러니까 300쪽이 채 안 되는 책이니까요. 굉장히 읽기가 좀 편했습니다. 오늘이 또 셋째 주 10월 셋째 주 토요일 을 우리가 문화의 날로 지정이 돼 있는데 그래서 AI와 예술의 이야기를 좀 본격적으로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이 질문입니다.
보통 이제 AI 등장으로 인해서 우리의 직업이 많이 없어질 것이다라는 이제 걱정들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예술 분야는 남아 있지 않을까? 창작 분야는 살아 있을 것 같은데라는 얘기들을 많이 느꼈어요. 현실이 네. 어떻습니까? 사실은 저도 2년 전만 해도 예술은 그래도 마지막 인간의 어떤 보류일 거다. 가장 특수한 최전선의 영역일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2년 후인 지금에서는 조금 오만한 생각이었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많은 영역에서 AI가 더 앞서가는 부분도 보이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림도 뚝딱 그려내고 요즘은 영상 제작이나 편집도 뭐 금방 하기 때문에 그러면 현장에 있는 분으로서 네. 위기로 느끼세요? 아니면 어떤 기회로 느끼세요? 조금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자면 저는 애초에 위기라는 생각을 하기 전에 네. 기회이자 놀이터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아가서 그 AI 시대를 놀이터라고 생각을 했다면 AI라고 하는 것은 저의 어떤 친구라는 개념으로서 이 영역에 들어와서 작업을 누구보다 또 빠르게 네. 할 수 있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두려움을 많이 가지시고 계신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2년 만에 저도 이제 두려움을 갖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AI는 거부할 수 없는 하나의 어떤 영역이 되었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는 이것을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나의 영역을 또 한 번 확장할 수 있는 기회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책 속에 SM 엔터테인먼트 이성수 대표님의 경우에 버추얼 아이돌을 소개하면서 이미 엄청난 팬덤을 거느리고 있다라고 소개를 하시더라고요. 조금 설명을 해주세요. 네, 뭐 이제 버추얼 아이돌이라고 하면은 사실상 조금 더 뭐 메타버스 AI 이전의 메타버스까지 결합한 형태로서 더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사실은 이러한 현상은 그 기술의 발전보다는 조금 인간의 욕망과 어떤 감정의 확장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상 저희가 사람과 어떤 함께하는 일이 있어서 즐거움도 있고 행복감도 있지만 반면 현실의 어떤 피로감 또는 관계의 불안 또 완벽함에 대한 환상 이런 것들이 아마 많이 존재할 텐데 그런 것들을 조금 투영할 수 있었던 것이 아마 버추얼 아이돌이라든지 아니면 메타버스, 가상현실 이런 것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반면 이것을 또 다른 시각으로 보자면은 한편으로 그것을 해석하는 시각 중에 하나는 인간의 상상력의 힘이라는 결과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존재하지 않는 대상에게 또 우리가 감정을 느끼고 또 팬덤이라고 하는 것을 구축하는 그런 것이야말로 한편으로 또 다른 인간의 어떤 상상하는 능력 본질을 뜻하는 어떤 결과물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또 인상적이었던 게 그 이성수 대표님은 우리 문화와 문화 산업이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을 수 있게 된 어떤 원동력 비결 중에 하나로 한글을 꼽으시더라고요. 네, 우리 한글이야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이 창의력의 원천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던데요. 네. 근데 한글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전공이 사실 한국 무용입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한이라고 하는 한국 무용, 더 많은 또 한국의 정체성을 담아낸 사물도 있고 감정도 있고 음식도 있고 문화도 있을 텐데요. 네. 고유한 그 축적되어 왔던 역사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가질 수 없는 차별성이 되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앞서 제가 여쭤봤던 어떻게 AI와 예술을 접목시킬 생각을 하셨나요?에 대한 질문을 좀 구체적으로 드릴 텐데요. 예술래잡기술이라는 작품을 선보이셨어요.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네, 예술래 잡기술 지금 저희가 시청하고 있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한번 상상하면서 이 단어를 좀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예술래 잡기술 중에 네. 우선 예술을 가지고 올게요. 그런 다음에 예술을 넓게 떨어뜨려 볼게요. 그 사이에 술래잡기가 술래잡기를 들어가네요. 들어갑니다. 네. 그러면은 앞은 예술,
중간은 술래잡기. 술래잡기, 뒤는 기술이 있어요. 기술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예술과 기술의 술래잡기를 합친 어떤 하나의 명사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 단어는 이제 제가 작품을 위해서 작품 제목을 구상할 때 먼저 나왔던 아이디어로서 예. 예술의 잡기술이 저의 작품 제목이기도 해요. 네. 근데 이제 작업을 하고 나서 보니까 이제 포럼이라든지 또는 워크숍, 공연 등 다양한 형태로 확장될 수 있는 개념이겠다라고 해서 그 이후로는 예술의 잡기술 공연이 아니라 네. 예술의 잡기술 프로젝트라고 명칭을 해서 다양한 형태로 작업을 하고 있고 이런 제목을 좀 끌고 오게 된 계기 중에 하나는 예술과 기술 시대에 정말 중요한 것은 기술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 상에 있는 몸 우리 사람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저희가 좀 오프라인에서 노는 사람들이 즐겁게 놀 수 있는 한국만의 놀이 그게 술래잡기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예술과 기술의 어떤 즐거운 아날로그적 놀이에 좀 대입을 하면 좋겠다가 이제 이 예술의 잡기술의 탄생 배경이기도 합니다. 아. 어려운데 조금 알 것 같은 그런 기분 아시겠어요? 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뇌과학자와 이제 안무가 예술가의 만남이니까 몸이 먼저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정신, 뇌가 먼저라고 생각하세요? 두 분은 어떤 타협을 타협을 보진 못했고 여전히 교수님과 함께 네. 너무 제가 존경하고 모시고 있기도 하고 또 많이 배우는 네. 교수님이기도 한데 저희 친한 분들 사이에서 저희의 별명이 있습니다. 네. 톰과 제리가 아니라 톰앤톰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톰과 제리는 서로 뭐 쫓기기도 하고 제리가 이렇게 장난치면 당하기도 하고 톰이 당하기도 네. 하는데 저희는 둘 다 톰이어가지고 서로 물고 뜯고 뭐 도망도 갈 생각이 없어. 서로 계속적으로 충돌을 하면서 그 안에서 서로 다름을 이제 공유하고 있고 네. 그런 측면에서는 또 한편으로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도출했던 게 최근인데 이제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사실은 뭐 누가 먼저냐 누가 더 옳냐 이런 것보다는 뇌도 몸의 일부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와, 굉장히 철학적인 표현인 것 같은데요. 네, 뭐 철학적이기도 하고 실제로 뭐 명확한 말이죠. 이 그렇죠. 몸 맞습니다. 안에 뇌가 네, 네. 있고 몸이 네. 없으면 뇌가 있을 수 없고 네. 네, 또 뇌가 없으면 몸이 움직일 수 네, 없고. 그리고 뇌에서 일어나는 생각들이나 네. 경험들이 다 인간의 어떤 신체 기반으로 데이터가 들어가서 뇌에서 발동하는 것이 또 신체로 확장돼서 표현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어느 하나가 먼저냐라고 하기에는 하나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얘기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시 또 책으로 돌아와서 네. 영화 만추와 원더랜드를 연출한 김태용 영화 감독의 인터뷰도 실려 있는데요. 네. 이 표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인간의 이야기에는 아우라가 있다. 그럼 반대로 말하면 AI의 이야기에는 아우라가 있을까? 이런 말씀 아니었나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이 책에는 최근 저희가 출간이 2025년 그러니까 불과 2달 되었는데요. 2달 직전에 제일 마지막으로 인터뷰를 했던 인도학자 강성용 교수님의 인터뷰도 들어있어요. 예. 근데 실제 이 책의 15분의 인터뷰의 내용은 1년 반이라는 시간으로 인터뷰가 되었기 때문에 예. 사실상 김태형 감독님은 1년 반 전의 인터뷰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네. 그래서 조금 이제 그때와 달리 또 그 1년이 라는 시간 동안 AI가 정말 많이 발전했잖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 또 인터뷰를 하면 김태형 감독님께서 또 다른 개념을 말씀해 주실 것 같긴 한데요. 그런 측면에서 좀 두 가지 얘기를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김태형 감독님께서 말씀하셨던 아우라는 사실상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보이지 않는 에너지를 뜻하기도 하지만 AI와의 차별성의 이 아우라를 뜻하는 의미는 바로 시간의 축에 있더라고요. 시간의 축? 네. 시간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이야기로 아우라를 설명하셨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저희가 단순히 그 의자가 있는데 의자는 사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냥 하나의 의자일 수 있지만 BTS 누군가가 그 의자에 앉았어. 라고 하면 올라가죠. 예를 들어서 정국이 앉았다. 네. 이러면은 의미가 달라집니다. 달라지죠. 네. 결국에는 결국에는 관계 안에서 의미가 부여되는 순간 발생되는 것
바로 그게 인간이 가진 시간의 축에 있고 네. 그 시간의 축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우라다라는 네.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인간의 이야기에는 아우라가 있다라는 표현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의미를 부여하는 것. 네, 이라는 과정을 말씀이군요. 부여할 수 있는 것은 네. 인간에게 있다. AI에게는 아직 그것은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네네. 근데 제가 두 가지를 설명드리겠다고 네네. 했잖아요. 사실상 이 이야기 다음에 불과 이틀 전에 제가 어느 하나의 영상을 보게 됐는데 재미있는 또 회사더라고요. 예. 뭐냐면은 아크릴 로보틱스라고 해서 화가의 아크릴 그림을 그대로 구현해주는 로보틱스가 개발이 됐더라고요. 네. 근데 이 로봇은 단순히 화가 작품을 그대로 찍어내는 형태의 방법이 아니라 그 드로잉 과정의 순서 그리고 질감 같은 것들을 학습해서 그 화가가 그리는 그 속도 그리고 질감, 농도 같은 것들을 그대로 표현해내는 로보틱스를 개발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회사에서 말을 하길 이건 단순히 인간이 만들어낸 결과를 찍어내는 AI가 아니라 인간이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과정까지도 네. 구현하는 AI다. 그런 측면에서 이 로봇은 아우라를 담아낸 AI 로봇이다라는 얘기를 하길래 그렇다면 또 아우라가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 질문을 드려볼게요. AI가 만든 창작물과 인간이 만든 창작물의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네, 사실은 이제 그 차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네. 하고요. 앞으로는 또 불과 1년, 2년 후에 5년 후에는 어떻게 다른 대답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시점에서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이야기는 또 저희 인터뷰로 들어와 있는 그 문학과 지성사 대표인 이광호 대표님께서도 예. 같은 맥락 이야기를 해주고 예. 있으세요. 그 차이를 좀 한마디로 얘기를 하자면 느낌의 온도라고 표현을 하고 느낌의 온도. 네. 사실은 이 느낌까지도 로봇이 그 AI가 가질 수 없는 어떤 감정일 테고 온도라고 하는 측면도 말로나 데이터로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체감할 수 없는 것이 또 AI이기도 해서 그렇죠. 네, 결국에는 AI가 쓴 창작물과 인간이 쓴 창작물의 차이점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8월 네. 얘기했을 때 사람이 느끼는 거는 약간 습하고 덥고 네. 1월 얘기했을 때 느끼는 이게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그냥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네. 개개인이 다 다르고 그럴 수도 있죠. 나이에서 그렇죠. 다 그렇죠. 달라지니까 맞아요. 이거는 네. 분명한 차이를 안 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건 어떤가요? 휴머노이드. 네. 이제는 그동안은 어떤 가상 세계에만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AI가 이제는 실물 로봇가 돼서 우리 앞에 나타날 거거든요. 네. 그런 시대의 예술은 어떻게 평가가 될까요? 사실상 제가 최근에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자 네. 최근에는 다시 제일 흥미로운 부분이 로보틱스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제가 AI를 연구하고 작품으로 끌고 들어 작업을 할 때만 해도 단순히 AI라는 것에 조금 몰입이 되어 있었는데 최근에는 AI 로보틱스라고 해서 휴머노이드 그러니까 사람의 형태를 띈 로봇에 AI가 네. 접목되는 기술까지도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기술들을 아마 저희가 SNS에서 짧은 영상으로도 많이 접하고 있을 것 같아요. 네. 특히 저는 이제 몸을 기반으로 하는 안무가이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은 AI가 침범하지 못하겠지라는 나름의 일종의 그렇죠. 건방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는 자부심이라고 하죠. 네, 자부심이 있었는데 이제 그 자부심마저 조금 겸손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네. 그렇다면은 신체가 가진 가치 그리고 특이점 무엇일까를 요즘에 공부하고 연구해보고 있습니다. 네. 왜냐면은 제가 2021년도에 네. 그 현대차에서 인수했던 보스턴 다이너믹스라고 하는 로봇 회사의 스팟 4발 로봇이랑 협업 안무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10분짜리 작품을 만들어냈는데 그 스팟 또한 AI가 탑재되어 있는 로봇이기도 한데요. 네. 그 작업을 할 때 제가 느꼈던 것은 실제 스킨이 없잖아요. 네. 사물 로봇이다 네. 보니까. 그런데 단순히 그 로봇이 인사를 하는 형태만 띄어도 상태가 만들어지더라고요. 상태요? 네. 무슨 얘기냐면 네. 로봇이
인사를 할 때는 감정이 없어요. 없죠. 근데 저는 나에게 반갑게 인사를 해주는구나 라는 감정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로봇이 엉덩이를 실룩실룩실룩 해요. 그러면은 어떻게 보이실 것 같아요? 반가워하는구나. 네, 네. 귀엽다 또는 네. 나한테 애교를 부리는구나 라는 상태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신체의 어떤 감각 경험만이 아니라 신체가 주는 어떤 언어들이 형태적으로도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게 비언어의 어떤 이야기잖아요. 네. 근데 로봇도 저희 그냥 인간이라고 하는 몸으로만 바라보면 어려울 수 있는데 그냥 로봇에 또 새로운 몸의 언어가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 조금 어렵죠. 아니요. 그럼 네. 이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신 게 어떤 AI의 그러니까 로봇 감정이 없을 거라고 우리가 여겨지는 것들의 반응으로 인해서 나의 상태가 인간에게 상태가 생긴다고 하셨는데 요즘 AI에게 상담받는 분들도 많아지신다고 하거든요. 네. 굳이 사람한테 얘기해서 잔소리 듣느니 편견 없이 부담 없이 또 내가 말하다가 끊기도 쉬운 이 생성형 AI에게 존재에 대한 고민을 이야기하고 상담받는 분들이 많아진다고 하시는데 AI 철학자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시던가요? AI 철학자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제 철학이 무엇인가라는 어떤 질문부터 던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사실 철학이라는 학문은 인간과 세계에 대한 원리 그리고 삶의 본질을 연구하는 학문이잖아요. 네네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AI가 철학자가 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보다는 오히려 AI가 인간에게 철학을 다시 묻게 하는 거울일 수도 있겠다라는 질문으로 저는 반대로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네. 철학이라는 거는 답을 내리는 행위가 아니라 또 존재를 의심하고 또 내가 살아가는 방식을 찾아가는 과정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개인적인 상담을 하는 형태들 그리고 방법들이 그냥 단순히 답을 찾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나에게 질문을 던지고 또 다른 나에게 질문을 던지는 과정이고 방법일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AI는 나의 거울 그리고 나의 철학자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질문이 자꾸 많아지는 이유가요. 우리가 AI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막연한 네. 두려움도 있는 것 같고 또 영화나 어떤 매체를 통해서 본 AI는 종국에는 인간을 지배하게 되는 맞아요. 좀 이런 디스토피아적인 이야기들. 네. 혹시 그런 거에 대한 언급도 있으셨나요? 네, 근데 저희가 공통적으로는 사실 좀 디스토피아적인 이야기보다는 조금 같이 공존. 공생해야 된다라는 네.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 그 안에서 유일한 우리가 지켜낼 수 있는 가치는 인간만의 어떤 신체성 그리고 감각이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데요. 사실 그 디스토피아적인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하시는 분은 저희 공동 저자인 김대식 교수님께서 네? 뜻밖이네요. 네. 약간 예찬론이 아니군요. 네, 절대 아닙니다. 오. 예찬론자냐라고 구분을 짓기에는 이제 네. 제가 대답을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인 것 같고요. 또 최근에 또 김대식 교수님께서 네. 저희 공저인이 사인간이 출간되던 같은 날에 또 다른 책을 출간하셨습니다. 네. 바로 AGI 천사인가 악마인가라는 오. 책인데요. AI가 넘어서서 AGI가 나오는 이제 시대를 고민하고 있고 그 시대가 과연 우리에게 디스토피아일까 유토피아일까라는 질문들을 던져주고 계시거든요. 네. 아마 꼭 한번 아나운서님께서도 읽어보시고 저희 시청자분들께서도 읽어보시면 네. 이 부분에 대한 질문들은 또 이 사인간을 넘어선 시대 앞으로 다가올 AGI에 대한 대비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일반 인공지능 AGI라는 네, 말씀인 거죠. 맞습니다. 네. 그 인터뷰 마치고 가시거든 김대식 교수님한테 저희 라디오 한번 나와달라고. 네, 꼭 말씀 전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전해주시고요. 그러면 김대식 교수님이 강조하시는 거 좀 짤막하게 좀 이렇게 요약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김대식 교수님께서요. 네네, 뭐 이렇게 우리가 AI 네. 시대에 나가기 위해서 갖춰야 될 어떤 역량이라든지 역량. 뭐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서요. 김대식 교수님께서는 일단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는 아.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그 공생의 시대에 접어들었으니 일단 무조건 해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AI를 두려워하거나 나는 안 해도 돼, 나는 뭐 할 걸 말 거냐의 개념이 아니라 우선 한번 해보시고 선택하시라. 아, 네. 그러면 김혜연 대표님이 강조하고 싶은 건요. 저도 일단 네. 들이대라고 얘기를 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사실상 많은 걱정을 하는 거는 사실 조금 해보지 않은 것에 대한 두려움일 수 있는데 네. 막상 해보고 나면은 내 삶에 정말 필요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해소된다는 걸 느낄 수 있거든요. 근데 재밌는 게요. 김대식 교수님은 AI의 어떤 이 상용화를 굉장히 가까운 미래로 말씀을 하시는데 김혜연 대표님은 먼 미래라고 표현을 하시던데요. 그거는 네. 조금 제가 부연 설명을 드려야 될 것 네. 같은데 저는 이제 교수님이랑 같이 매번 이제 토멘토으로서 활동을 하면서 저는 더 빨리 될 것이라고 예견을 하고 또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 입장을 내기도 했었어요. 근데 제가 먼 미래일 것이다라고 표현했던 것 중에는 AI는 정말 빨리 이미 왔고 더 빨리 속도적으로 변화하고 있고 우리 세상을 바꿀 것인 거는 확실한데요. 제가 먼 미래라고 표현했던 것 중에 하나는 그 안에서도 그 AI 시대 안에서도 인간의 고유한 어떤 가치, 감정, 욕망, 결핍 이런 것들은 변하지 않지 않겠나. 그래서 완전하게 AI가 시대를 바꿀 것이라는 거에서는 조금 멀 수 있겠다라는 아하. 표현을 한 거여서 조금 요거는 좀 짚고 가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이제 거의 시간이 다 돼 가는데 이런 말씀들 많이 하세요. 뭐 챗 GPT가 남편보다 낫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많이 활용하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다는 게 느껴지는데 어쨌든 우리가 언어 말과 글을 통해서 입력을 하고 그에 대한 반응을 얻는 거잖아요. 네. 이런 AI 시대에 우리가 소통을 잘하려면 어떤 언어적 역량을 갖춰야 되는지도 말씀해 주세요. 네, 그 부분은 저희 또 15명의 우리 인터뷰 중에 마지막 인터뷰에 해당하는 그 언어학자 신지영 교수님의 인터뷰 글을 보시면 굉장히 많은 답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 신지영 교수님 파트의 제목이 호모 프롬프투스의 출현, 질문과 명령의 기술이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조금 쉽게 제가 한 줄로 설명을 드리자면 네. 아마 그 관계를 형성하는 방식에서의 역량 무엇이냐면 쉽게 언어의 감수성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네. 단순히 언어를 기술적으로 볼 게 아니라 관계되는 타인 또는 사람 그리고 하물며 AI까지도 그 사이에 텍스트 결과가 아니라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감수성에 조금 집중을 해서 질문을 던져보면 어떨까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네. 저는 아마 그런 측면에서 잘하려면은 결국에는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지도 알아야 되고 또 내가 어떤 감정인지도 알아야 되고 또 이것을 듣는 타인이 어떤 감정인지 어떤 마음인지도 알아야 되고 네. 또 나아가서 이 타인에게 듣고자 하는 대답에서 나는 무엇을 원하는지 또 알아야 될 것 같은데 그거를 쉽게 표현하자면 언어적 감수성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I에게는 감정이 없을 것 같은데 그 AI와 대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언어적 감수성이라는 말씀 좀 인상적이네요. 자, 이제 끝으로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강조하고 싶은 말씀 남겨주십시오. 강조보다는 책의 제목처럼 우리 모두가 같은 그 문명과 문명 사이에서의 어떤 사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요. 누가 무엇을 더 많이 했냐, 알고 있느냐의 우위보다는 서로 어떤 생각을 다르게 하고 있는지를 더 많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네. 그런 측면에서 더 많은 분들과 저도 좀 소통을 하고 대화를 하면서 지금 저의 분야에서 또는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저 혼자만이 아닌 함께 좀 고민해보고 싶은 게 저의 당부이자 부탁이자 바람입니다. 네. 어플리케이션 콩엔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인류는 생각 하나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왔다. 생각 하나 잘하는 게 바로 인생이다. 이런 또 댓글도 남겨주셨습니다. 만나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한국 사회와 예술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묻는 책 사이 인간의 공동 저자이자 안무가인 김혜연 연희스트 대표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1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7시 41분 지나고 있습니다. 날씨와 교통 상황 차례로 알아볼까요? 기상청의 강혜종 씨.
네, 날씨 정보입니다. 내일 전국이 흐리다가 오후부터는 맑아지겠습니다. 반짝 맑은 하늘을 볼 수 있겠지만 또 모레는 다시 흐려지고요. 동쪽의 비 소식이 잦습니다. 우선 내일 오전까지 동해안과 동쪽 산지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대략 5에서 20mm 가량 오겠고 모레도 또 역시 영동 지방으로 10에서 40mm 가량 오겠습니다. 언뜻 봐서는 많은 양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영동 지방에 비가 잦았습니다. 지금 지반이 상당히 약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당분간 이어지는 비로 인해서 산타태 위험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찬 공기가 유입돼 바람이 강해져서 쌀쌀해지겠습니다. 예상 낮 기온은 서울 같은 경우 19도니까 거의 오늘과 비슷하겠지만 그래도 체감 온도가 떨어지고 특히 모레는 아침 기온이 서울 5도 예상됩니다. 그리고 다음 날까지도 계속해서 비슷한 수준의 추운 아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건강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13도 등 10도에서 18도,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9도 등 18도에서 24도 분포가 되겠습니다. 또 강원 산지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자주 자리하고 있는데요. 교통안전에 유의해 주셔야겠고 동해안에는 너울성 파도가 높겠습니다. 당분간 해안 쪽과 제주도에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14.3도입니다. 날씨 정보였고요. 다음은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서비영 씨입니다. 네, 먼저 이 시각 서울 시내 교통 정보입니다. 올림픽대로 하남